자,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저도 사실 지금 주말마다 그 교육을 자발적으로 신청해가지고 과정을 하나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내서 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경청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자, 요것도 잠깐 늘 하는 거지만 안내 드리고요. 저는 서민금융진흥원 강사 김혜정입니다. 어제 이제 두 번째 시간 재테크 전략을 좀 못해가지고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그 전에 또 우리 또 수업 전에 준비 운동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맞추는 건 아니고요. 세계 좀 특이한 꽃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사진 보이시죠? 이게 꽃이래요, 여러분. 꽃. 되게 예쁘죠? 예쁘죠? 그쵸? 이게, 일명 입술꽃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같은 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 오늘 이제 그 꽃의 한 송이만 이렇게 사진으로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꽃이 피어 있으니까 진짜 아름답긴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예뻐가지고, 실제로 나비들도 많이 유혹을 한대요. 이렇게 세 개의 신기한 꽃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꽃. 자, 뭐 같습니까, 여러분? 새 같죠? 앵무새 꽃이래요.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사는 꽃인데 야생성이 강해가지고 예쁘다고 꺾어서 집에서 화분에다 키우면 다 죽어버린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이런 꽃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쵸? 이거는 원숭이 꽃이래요. 꽃인데 이렇게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되게 예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쵸?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웃겨요. 네. 되게 이런 꽃도 있습니다. 원숭이 꽃. 자, 마지막. 이거는 스냅드래곤이라는 일명 금오철이에요. 이게 꽃송이를 보면 금붕어를 닮았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꽃하고 약간 좀 그렇게 많이 특이하지 않은데 특이한 꽃이라고 올렸잖아요. 얘는 정말 특이합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지금 이 사진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살아있을 때의 모습인데 이 꽃이 죽으면 너무나 달라요. 여기 혹시 뭐 임산부 안 계시죠? 임산부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자제에 눈 감아주세요. 자, 이 금오초가 죽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생겼죠. 이게 살아있을 때랑 죽어있을 때가 너무나 달라가지고요. 이게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될 텐데요. 무섭습니다. 네. 심장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네, 준비 운동 됐으니까 어제 못했던 내용 잠깐 보고 오늘 수업 진행할게요.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느냐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런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 이 경기는 이렇게 계속 돌고 돕니다. 순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환 시기에 그 시기에 맞는 상품과 그 금융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이제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물론 이 그래프대로 모든 게 다 예측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큰 그림을, 큰 흐름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시점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굉장히 물가가 비싸요. 그쵸, 물가가 비쌉니다. 그게 물가가 비싸졌던 이유, 지금 화폐 가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뭐죠? 이런 그 경기를 조금 올려보기 위해서 화폐를 많이 풀었어요.
풀었더니 그 물건을 사려고 시중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돌아다니면 가격이 싸지는 것처럼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유통이 되니까 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돌아다니는 돈, 그 시중에 돌고 도는 돈은 많으니까 돈이 많다 보니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금보다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자, 실물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화폐의 가치가 너무 하락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할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실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유, 이거 금리 너무 낮아서 뭐 할 것도 말 것도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단 금리가 우리 예금 적금을 할 때 금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리가 우리 경제의 흐름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의 변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하락되어 있다고 한다면 금리는 정부에서 금리를 올려서 이걸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금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 있는 상태고 물가는 비싸요. 자, 그래서 실물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느냐? 이거죠. 자,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실물자산에 투자했던 것들이 예금으로 조금 더 몰릴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오르니까 실물 자산보다는 예금으로 더 돈이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했던 것들을 예금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쳤던 건 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려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로 인해서 투자를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못 빌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들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대신 이런 우리 일반 가게들은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경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침체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경기 자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투자가 위축된 계속 금리가 인상되는 측면에서만 보면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어제 배웠죠.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시킵니다. 자, 금리가 인하됐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해야 된다. 금리와 관련된 투자 상품, 채권이 있겠습니다. 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제가 어제 그랬죠.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당연히 예금을 했던 사람들도 예금을 안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활동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활동이 증가하고 활발해지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증가하고 활발해지면 다시 호황의 경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호황이 되면 우리가 또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활동들이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또 이게 또 증가가 되고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금리로서 이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적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금리가 올랐는데 계속 실물 투자만 한다든지, 그 금리가 떨어졌는데 계속 어떤 다른 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 사이클에 안 맞게 투자 활동을 한다는 건 재테크 전략이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조금,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 이러이러하게 되겠구나. 이런 좀 흐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언제 발표합니다 하고 먼저 공지를 해요. 이게 정부의 그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일단 5월 내일이 바로 결정하는 발표되어 있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내가 재테크를 내가 재무 목표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될 금융 상품들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경기가 일정하게 하나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침체도 했다, 호황도 했다, 금리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네, 이런 것들이 반복하다 보니 위험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 위험을 조금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이 자산의 가격 등을 비교해봐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투자했을 때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그쵸? 어떻게 포트폴리오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원칙이 이론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조금 쉬운 것들만 몇 가지 가져와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참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데 첫 번째 방법이 나이의 법칙이에요. 나이의 법칙. 나이 100이라는 숫자에서 내 나이를 빼면 그게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적절한 비율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세이신 분이 주식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보유해야 될 이 60대가 주식에만 올인하면 너무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금 통장만 있는 30대, 앞으로 운영해야 될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통장만 있는 것도 적절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나이의 법칙에 의해서 100 빼기 나이, 100에서 나이를 뺐을 때 이 나오는 비중이 투자 자산의 비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많은 숫자를 빼야 되니까 투자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60%가 저는 이제 40 중반이긴 한데 40이라고 가정하면 60% 정도를 투자 자산에다 운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 투자형이기 때문에 실은 제 투자 자산의 비중이 더 많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정해진 법칙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내 상황과 나이와 재무 자산의 그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본인에 맞게도 설계를 하시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그것도 이제 난 싫어요. 그냥 똑같이 할래요. 할 수 있는 3분법. 어떤 자산이든 n분의 1을 하는 거죠. 부동산, 예금, 증권, n분의 1을 해가지고 똑같은 비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효율적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향이 나는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30%세 가지만 한다 그러면 30%는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금이 없는데 부동산에 이렇게 30%? 이렇게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비율을 가져가도 되겠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수익은 클수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수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세요. 요거는 사실 귀신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요거를 이겨내는 방법, 시간과 인내, 어제 말했던 약간의 존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버. 그리고 투자해놓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과 방치하는 건 달라요. 어제 우리 장문석 대표님 오랫동안 변액 가입하신 거 아직 한 번도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어떻게 받아보셨어요?
아직 바쁘셔서 못 해보셨죠? 예, 아니, 저 가족이 와야 되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방치, 방치이신 거네요. 장기 투자하고 방치는 다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물론 이제 수수료를 받는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은행에서, 저도 이제 PB로 활동을 오래 했지만, 은행에서 전문가를 만나시면 수수료 없이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하고 친해놓으면 좋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하고 친하게 뭘 갖다 주진 않아도 인사라도 한 번 더 하시고, 이러면은 좋은 상품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이럴 거예요. 물론, 100% 직원의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이따가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직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정보를 받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좋은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0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20대의 경우에는 이런 재무활동 목표를 가지고 재무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장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를 먼저 메모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재무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결혼하셔야 되니까 결혼 자금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하면 주택을 뭐 전세로 할 건지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종잣돈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청년기 20대, 30대가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보셨던 것처럼 복리 시간이라는 게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리의 효과를 같이 가지고 가시려면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번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기니까 습관 형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목표 없는 저축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우선순위 정해놓고 자금을 마련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오죠. 전문가랑 상담해라. 혼자서 하시는 거 힘들어요. 혼자서 하시는 거 힘드니까 반드시 전문가에게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공유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3, 40대.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인데요. 자녀 교육 자금 마련이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재무 활동의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2명이 있어요.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인데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아이가 늦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은 빨리 했는데 아이가 늦어가지고 욜로를 좀 오래 했다고.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되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애가 늦으니까 저희 남편이 은퇴를 하면 둘째가 대학 졸업을 할까 말까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학자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의 교육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가 이제 8살이잖아요. 8살 때 뭘 했냐면 하루에 5,000원씩 펀드를 넣었어요. 그 펀드를 5,000원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품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입을 하고 나중에 금액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10만 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제 매일 10만 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안 먹는다 생각하고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5,000원씩 빠지는 펀드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씩 빠지니까 뭐 한 달이면 한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 정도. 그거를 지금 7년째 가입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둘째가 생기니까 5,000원씩을 불입하는 게 이제 2명이면 10,000원이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0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아이 기준으로 2,000원씩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적금이 아니고 펀드로 가입을 했고, 저희 첫째는 지금 7년째 가입을 하고 있고, 둘째는 지금 5년째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첫째 거가 지금 원금 기준으로 한 470만 원 정도 모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원, 2,000원이 지금 47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더 좋은 건 이게 이제 제가 금리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주식이라는 펀드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평가 금액이 한 600이 넘더라고요. 하루에 2,000원, 3,000원 모은 게 지금 6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불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금액이 더 많이 불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어제도 누군가가 이제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어서 적금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금액으로 적금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금액으로 꼭 꾸준히 어떤 뭔가로 적금을 했을 때 2,000원, 3,000원이 저처럼 2,000원씩 꾸준히 했던 7년 동안 했더니 이게 600만 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이렇게 작은 돈도 큰 돈을 마련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이 그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이런 교육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적어도 자기들 등록금 정도는 마련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카페라떼 재테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루에 뭐죠?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아니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담배 하나 환갑 줄여가지고 그 돈을 적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40 세대는 그렇게 본인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보험 상품, 이제 또 노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어떤 것이 먼저인지 생각을 해보고 분배하는 것이 3, 40대에게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50대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죠. 노후 준비.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자녀 결혼은 지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 노후도 준비하기가 힘든데 자녀 결혼까지 마련하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꼭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도 자녀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퍼져버리면 우리가 노후에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넉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안 하려고요. 자, 그리고 60대 이상은 이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이쪽으로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봐볼까요? 혹시 DLS라는 상품 들어보셨어요? DLS? DLS. 올해는 아직 제가 뭐 크게 막 뉴스에서 나왔던 작년에 굉장히 그 금융 상품 중에 아주 핫 이슈였어요. 핫 이슈. DLS는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의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원금의 100%까지 손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었냐면, 자, 은퇴를 하시거나 목돈이 있으신 분들이 은행에 갔어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 가서 이 돈을 지금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너무 낮으니까 조금 더 괜찮은 상품 없겠어요? 하고 은행 직원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고객님, 이거는 예금이랑 똑같아요. 예금이랑 똑같은데 금리를 한 1에서 2%더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안전한 선진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설마 독일이 망하겠습니까, 고객님? 손실 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안전하게 수익률이 나니까 한번 가입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물론 안전 판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됐느냐? 여러 은행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원금 손실이 여기 보시면 19년 1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3개월 만에 뭐 몇 퍼센트가 떨어지고 이게 지금 1월 7개월 만에 70% 이상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98%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이 상품에 넣으신 분이 만기가 됐을 때 200만 원밖에 못 찾은 거예요.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은행 직원이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매력적으로 들리시겠죠. 그렇죠? 은행 금리가 너무 낮은데 1, 2%를 더 준다고 하고 안전하다 그러면 매력적으로 들리셔서 가입을 하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상품에 1,000억 넘게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1,000억 넘게 모집이 돼서 운영이 됐대요. 우리는 이제 어제 금융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금이 아니고서는 저축 상품이 아니고서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확률을 내용을 학습을 했으니까 이런 국채 선진국의 국채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안전합니다.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이런 상품의 특징을 스스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니네가 안전하다고 해서 나는 가입을 했는데 판매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예금이 아닌데 분명히 위험에 대한 고지를 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인 거죠. 절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 직원들의 말만 믿고 매력적으로 느끼시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조금 알고 국채는 원금이 손실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라는 걸 알고 정확한 정보를 좀 습득하시고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사지 오늘 않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내용 제목은 지갑을 부탁해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부탁해. 우리가 돈을 벌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센터장님도 퇴근 못 하시고 돈 벌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면 쓰기 전에 제가 분명히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축을 먼저 하고 돈을 써야 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요. 그리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돈이란 벌기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들고 가지고 있긴 더 힘들어요. 저축을 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현명하게 쓰는 거는 정말로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데 우리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가구원 수별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예요. 1인 가족인 경우에는 생활하는 생활비가 제일 많이 들고요. 3인 이상 되니까 3인, 4인 이럴 때는 이제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별로 요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내가 4인 가구니까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교육비를 좀 준비해 봐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연령 대비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의료비가 많이 안 들어서 나중에 의료비를 준비 안 하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이 되면은 내가 생활비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드니 의료비와 관련된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많이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 이런 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이 되니 의료비가 많이 드니 60세 이상이 될 때 의료비 관련된 거를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가님, 네. 어떻게 저기 4인 가족보다 5인이 더 교육비가 더 적게 나온다고 나와 있죠? 여기요? 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영광군에서도 뭐 장학 지원금 같은 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쵸? 잘 봤죠? 제가 뉴스 보는데 영광이 나오길래 오 영광 이렇게 이랬는데요. 되게 좋다 막 이랬는데 5인 이상이 되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니까 정부 지원이나
뭐 3자녀 이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가구가 그 세대원이 많아지면 혜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겁나 힘들어요. 그거 뭐 진짜 아이고 아, 그거 바로 혹시 애들 낳으면은 망해요, 망해. 혹시 장문서 교수님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다자녀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네.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아버님이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애가 셋이고 큰애를 대학에 입학을 시키려고 이제 음, 그 다자녀 혜택을 알아봤는데 네. 이게 그 소득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자녀라고 네. 무조건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소득의 이제 기준에 부합을 해야 나라에서 이렇게 음, 혜택을 준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3자녀 이상이면 뭐 많은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광군에서 조금 지원을 좀 해주셔요. 네. 네, 군에서 저기 세 자녀 이상 되면 그 내년부터는 대학 등록금 지원해 준답니다. 지금 추진 중이에요. 와, 세 자녀 이상. 대단하. 네네네. 그것도 우리나라 좋네요. 대학을 다녀야지 외국은 또 택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아니 거기 외국까지. 인도까지 돈을 던지면 멀어 가지고 돈이 안 날라가요. 죄송합니다. 국내에서만. 네.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또 자녀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우리가 좀 참고해서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카드 명세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제 명세표는 아니지만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마음인지, 그쵸? 저도 뭐, 알뜰한 편입니다. 알뜰한 편인데도 왜 이렇게 어제도 저희 남편 월급날이었어요. 월급날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남편의 월급 명세서를 결혼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좋은 부인이죠. 그죠? 근데 남편을 믿고 내 남편이 주는 돈을 그냥 받아요. 물론 이제 동료들이 한 번씩 무슨 출장비가 얼마 나왔다던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가 막히지만 못 들은 척 합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못 들은 척 합니다만 어, 월급 받고 카드값이 나가면 이게 이제 통장에 돼야 되는데 간혹 이제 통장이 돼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손쉽게 카드로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소비를 절제를 못하는 거죠, 절제를. 요즘에 소비와 관련된 신조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자, 소소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굿, 굿.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거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요즘에 소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생들의 소확행 장소, 핫플레이스. 영광이는 없나요? 다이소, 이제 다이소. 그 다이소 가면 초딩들이 빨간 바구니를 들고 엄청 싸다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10,000원을 들고 가면 진짜 한 바구니 사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그 행복을 느낀답니다. 행복을 느껴서 그 소확행을 한다고 가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3층짜리 다이소가 있는데 가면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확행을 즐기려고. 하지만 뭐 저는 뭐 소소한 금액이지만 행복을 느낀다면 한두 번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현타. 현타 들어보셔서 현타? 나 현타네, 현타. 뭐 이런 말. 현타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쓰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제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현타 왔다고 하는 거. 미코노미. 미코노미는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자신, 미하고 경제의 이코노미를 이제 합친 단어래요. 그래서 이제 내 가치하고 만족, 내 가치와 나의 만족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소비 문화라고 합니다. 학긴 비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긴 비용. 그쵸? 오늘도 화를 입으신 분들은 학긴 비용을 쓰셨나요? 우리는 학긴 비용을 오늘 안 썼겠다. 그쵸?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자, 학긴 비용. 정말 이거 금융교육이네요. 돈 학긴 비용을 안 쓰게 하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림 보이시나요?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빙글빙글 도네요. 빙글빙글 돕니까? 아, 지금 움직이신다면 효미님 움직인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 효미님하고 센터장님은 퇴근하실 때 홧김 비용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원래 평면 그림이에요. 평면 그림. 움직이지 않는 그림인데 스트레스가 좀 있으면 뇌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요 그림은 돌아가고 저는 요 그림은 좀 덜 돌아가는데 요거 한번 봐볼까요? 화면이 안 넘어간다. 이 그림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지하면 뭐죠? 멈췄다가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럼 장문섭 대표님도 오늘 홧김 비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홧김 비용을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평면 그림인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원통이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스트레스가 있구나 생각이 드신다면, 나 오늘 홧김 비용 좀 쓰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좀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내가 목적하지 않은 별도 비용을 한 85%가 지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외식, 음주, 뭐 의류 잡화 구입,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퇴근하고 아니면 뭐 일 마치고 소맥이나 하지, 뭐 치맥이나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홧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영화 한 편 잠깐 볼게요.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 돈을 펑펑 쓰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명품을 위아래로 뻗쳐 입은 오늘의 주인공 레베카 블루무드. 명품을 좋아하는 그녀를 본다면 성공한 커리어우먼이거나 금수저 중에 황금수저라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녀는 금수저도 성공한 커리어우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급 명품을 살 수 있었던 그녀만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2개의 매직 카드. Rebecca Bloomwood. Occupation, journalist. Jacket, Visa. Dress, Amex. Belt, MasterCard. It's vintage, and I got 1% cash back. Bag, Gucci. 12개나 되는 신용카드를 신명나게 카드깡을 돌려 한 그녀. 당연히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Oh yes! Oh yes! Oh no! I spent $900. 혹시나 카드가 도난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청구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Somebody stole my credit card. 이게 이제 현타가 온 Somebody 겁니다. has stolen my 현타. credit card and gone on an insane spending spree around New York. No! Outdoor World? I've never been to Outdoor World. Please. Yes, you have. You bought that tent, remember? No, I didn't. For Kristen's going away present. I've never seen a tent. I organized the collection and then we gave you the money. 중소잡지에서 일하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돈을 물쓰듯 했으니 갚을 길이 막막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12개의 카드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멘탈갑 그녀는 이참에 돈도 더 벌고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패션 잡지사로 이직을 준비합니다. 현실은 빚이 1600인 신용불량자. 하지만 마음만은 떼부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의 패션 매거진 알렛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길. 그런데 개벌은 남 못 주는 오늘의 주인공.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 백화점부터 들리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내 인생템. 내 목에 두르면 목에 착 감겨 면접은 프리패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안돼. 이것까지 사면 파산이야. 정신줄 부여잡고 돌아섰던 그 순간 너무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 이제는 환영까지 보고 마는데요. The girl in the green scarf. 결국 그녀는 12개의 카드깡을 또 하고 맙니다. That'll be $120. How would you like to pay? Here's $50 in cash.
Can you put 30 on this card? 언제 들어도 짜릿한 이 아름다운 카드 센싱 소리. 이 카드 저 카드에 있는 걸 모두 긁어봤지만 이젠 소액조차 결제 불가. So cute. Declined. 다급히 근처 핫도그 가게에 가 캐시백을 받으려 하는데요. I will buy all of your hot dogs. You'll take 97 hot dogs? Done. Who do I make it? 야, 이 아줌마 통도 커 스카프 하나 때문에 핫도그 97개를 사려고 하다니. 잘생긴 총각이 아니었으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결국 기어코 목에 스카프를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런 정도는 아니시죠? 그쵸? 이런 정도는 아니어야 됩니다. 카드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있으셔서 절제 없이 카드를 쓰다 보면 우리도 저렇게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을 건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가진단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11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점수를 한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점수를 한번 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진짜 집중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체크한 항목의 점수를 합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는 계산기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뭐 채팅 한번 봐볼까요? 13점, 13점, 13점. 네. 또 다른 분들은 다 해보셨어요? 15점, 15점. 네. 쇼핑이랑 싸우신 분도 계시고, 네. 제가 이제 요거 20점이요? 진심이세요? 20점 되게 높네요.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요. 요 테스트의 결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1점, 내가 11점 이하라면 정상적인 구매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11점 이하자. 12점에서 21점이 나오신 분들은 조금 자기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쇼핑을 좀 과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21점과 가까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좀 자기의 소비 패턴을 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강사님 그런 건 있었는데 이게 네, 변명 들어볼게요. 변명. 네. 혜택을 받고 이제 마트나 이제 그런 데가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제 뒷배경에 있는데 보시면은 없어요. 뭐 택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게 그런 게 되네요. 그래도 변명을 또 하시니 또 제가 뭐라고. 그렇네요. 같은 영광인데 왜 누구는 13점일까요?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본인의 소비 패턴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22점 이상은 다행히 없습니다, 여러분. 22점 이상이신 분들 아니면 30점, 33점이 되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당장 바꿔야 되는 주의보 내리신 분들이에요. 다행히 안 계시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저 걱정했는데 그쵸? 우리가 돈을 컨트롤해야 되는 이유,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근데 가계부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행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쓰냐가 아니고 가계부라는 건 돈을 어디에 썼다는 걸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내 소비를 억제할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썼네 라고 이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적인 억제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돈이 남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본인의 소비 한도를 정해야 됩니다. 본인의 소비 한도. 이 사람은 이제 일본 작가인데 돈의 교양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돈을 저축과 뭐 투자 그리고 생활비로만 쓰지 말고 자기 개발도 해라. 뭐 이런 내용의 책인데 하나 소개를 해봤어요. 저도 이 책은 사실 읽진 않았어요. 읽진 않았는데 자기 개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의 내가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지금 현재의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 개발해야 된다. 그 예산 세우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데이브 램지라는 사람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20대 때 많이 벌었다가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알거지가 됐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백만장자 부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라디오 진행도 하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 사람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공감을 많이 해요. 여러분의 돈을 여기 역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 돈은 함부로 안 쓰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번 달 식비는 얼마, 이번 달 뭐 가재도구는 얼마, 이번 달 뭐 유류비는 얼마 딱 정해놓고 그게 없으면 다음 달 돈을 땡기거나 빚을 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자, 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도 회사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회사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자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회사 돈인 당신의 돈을 잘 관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소비 점수 많이 나왔던 상황도 있었잖아요. 내가 내 돈을 관리하면서 내 스스로를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끔 내 돈도 회사 돈처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 이 책은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김승호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최근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책을 보고 제가 아주 많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돈에 대한 깨달음을 좀 얻었는데 꼭 사서 보세요. 자, 이 책은요, 이런 말을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봤어요. 돈에도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돈에도 이름이 있답니다. 인격체인 것처럼 인격체인 것처럼 돈을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집에다 가둬만 놓으려고 하면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만 있으려고 안 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또 이 돈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대로 인격을 부여해주고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우리 주인은 나를 정말 인격체로 대하는구나. 그래서 주인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대로 쓰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한답니다. 돈도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투자할 땐 투자해주고 저축할 땐 저축해주고 소비할 땐 또 소비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름을 붙여주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복리를 모르는 투자자는 부를 다룰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복리는 굉장히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복리의 마술, 그쵸? 복리는 정말 과학적이라는 거죠. 복리를 모르면 투자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라. 복리를 좀 활용을 해라 라는 거죠. 가난한 삶은 생각보다 잔인하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돈이 많은 건 생각보다 행복하다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동으로는 노력도 해야 되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오늘처럼 우리 지금 모여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어떤 한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 지혜,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운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잡아서 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돈을 모으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데 매일 잘 안 돼요. 여러분은 꼭 습관을 길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랍니다. 자, 일어나서 기지개 켜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의식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기지개를 켜는 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활력을 나에게 스스로 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펴는 습관을 들여라. 활기차면 아무래도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에 내가 생활을 하면서 활기차게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 오타 있네요.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정리해라. 혹시 지금 여러분의 댁에 침대가 보인다면 이불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정리되어 있으시다면 아주 좋은 건데 이게 이부자리를 정리한다는 건 내가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행동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부자리를 정리해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이거는 모든 시대에 걸친 수천 년의 지혜다라고 썼더라고요. 이게 그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다는 의미는 내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쓴다는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건강해야 돈도 모으고 경제활동도 하는 건데 건강하지 않으면 꽝인 거죠.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방법은 내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안 하죠. 잘 안 한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라. 이거는 내 생활의 패턴을 조절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것들. 별거 아닙니다.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이불자리 정리해서 물 한 잔 마시고 이런 것들. 별거 아닌데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러분이 요 4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돈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지개를 안 펴셨다 그러면은 맞다 기지개 펴라 그랬지 하고 쫙 펴시고 이부자리 정리하시고 물 한 잔 마시고 하루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에게 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돈의 이름을 붙이려면 돈의 이름이 뭐뭐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출 항목들. 지출 항목은 크게 이렇게 나눠요.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비정기 지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 뭐 보험, 기부,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분류하시면 돼요. 뭐 간식을 먹는다든가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거 나는 안 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뭐 안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쵸?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여러분. 커피로 저는 불치병은 아닌데 특이한 병에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그 카페인 과민 반응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제가 카페인 과민 반응자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00m 달리기 막 이렇게 초재려고 열심히 달리고 갑자기 딱 멈추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하잖아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잘 못 마셔요. 그래서 그런지 커피 값을 저희 아이들 적금으로 하루에 4,000원씩, 그쵸?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몸뚱이가 돼가지고 천만다행이에요. 네, 이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커피를 마셔야 된대요. 이 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커피를 마시면 극복이 된다네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 맥심 커피 반잔을 못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 잔 정도는 마셔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나 봐요. 이런 식으로. 자,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정해놓고 이제 뭘 해보셔야 되냐면 요거를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거래 내역을 쫙 뽑아보세요.
자, 카드만 사용하셨다는 분들은 카드 내역서를 쫙 뽑아보고 나는 현금만 씁니다. 계좌이체만 하신다 하는 분들은 계좌이체 통장 내역을 쫙 뽑아보세요. 쫙 뽑아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지출 항목이 뭔지, 변동지출 항목이 뭔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항목이 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 보험료는 매달 나가니까 고정비, 그렇죠? 반고정비, 고정으로 나가지만 매달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죠. 관리비나 핸드폰 요금 이런 것들을 반고정비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고 내가 도대체 이 항목에는 얼마나 돈을 쓰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정기 지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까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죠? 이런 거 관리를 좀 하게끔 좀 모임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임 활동하면은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3개월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아, 나는 반고정비가 3개월에 지금 뭐 40만 원이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변동 지출 금액이 이렇게 많구나. 뭐 이런 것들을 금액을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관리를 하는 거고 줄여야 되는 항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항목을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지출, 변동지출, 비정기지출 구분하셔가지고 이름을 일단 적어보세요. 한 달치 아니면 3개월치를 명단을 그 내역을 뽑아서 이거는 고정, 이거는 반고정, 이거는 변동 체크하시고 네, 얼마를 쓰는지를 확인을 하시라고 정리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는 나에게 맞는 소비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항목별로 꼭 나가야 되는 돈과 이거는 좀 줄여야 되는 돈, 이런 것들을 나에게만 맞는 소비의 그 표를 만들어서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즉,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산. 예산을 세워야만 그 예산대로 쓰고 예산대로 이름을 붙여줘야만 이름대로 돈이 쓰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소비의 형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영상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이야기 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그리고 필요한 거는 이제 적어가지고 목록으로 적어서 그런 것만 사려고 노력을 해요. 화면 보이시나요? 목록을 적어 필요한 물건들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보통의 평범한 주부 이향미 씨입니다. 평소에는 미리 계획하고 장을 보진 않습니다. 적어가지고 다니질 않아봐가지고 막상 가서 보면 생각날 것 같은데. 이제 대형마트는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싼 물건들이 넘쳐나고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두 주부의 쇼핑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선 추적 장치인 아이 트래커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동공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장비로 착용자가 무엇을 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향미 주부의 장보기가 시작됩니다. 주부의 눈은 이곳저곳을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쇼핑이 시작된 첫 구역에서부터 물건을 구매합니다. 구역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카트에 물건이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엄마를 따라온 딸도 상품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갖고 싶어. 아까 그것도 갖고 싶다며. 뭐야, 그건 허락도 안 받고 막 그냥 넣는 거야? 1시간 반 동안 모녀가 카트에 담은 제품 개수는 35가지. 애초에 구매 계획은 9개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거 2개는 하지 계산 안 해요?
총 금액이 20만 원이 넘습니다.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 같아 사게 된 물건들, 마트만 오면 늘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항상 오바되죠.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서 이제 슈퍼에서 가면은 한 5만 원어치 사도 양손으로 무겁게 들고 오는데 여기는 뭐 그렇지도 않은데 가격은 몇 배 이상 뛰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이 트래커에 담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항미 주부의 눈은 상품을 선택할 때 상품보다 정보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세일 문구를 보고 닭갈비를 삽니다. 이번에도 할인 정보를 먼저 보고 만두를 구매합니다. 구워서 먹는 거. 마트가 제공하는 마케팅의 유혹에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쪽 끝에. 그거. 플러스 1이야? 갖고 와. 소비자들이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손실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손해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자, 정상적으로 판매하던 것이 오늘 하루만 30% 세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지금 안 사면은 나는 왠지 30% 할인을 해주는데 안 샀기 때문에 나중에 살 때 정가를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손해를 본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평소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안영진 주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시작부터 목록을 보고 움직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사고자 하는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물건은 눈길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요구르트 어디 있었죠? 요플레. 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물건은 위치를 물어 찾아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상 금액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두 주부의 시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매장의 온갖 물건을 탐색한 이항미 주부에 비해 안영진 주부는 본인이 사려고 한 물건 외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았던 제품에 굉장히 많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제품까지도 계속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면서 다른 제품을 구매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적게 구매하신 분은 자기 제품의 제품과 가격 이 두 가지 정보 외에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충동 구매라든지 혹은 더 많이 구매하는 그런 위험을 좀 벗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끝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소비하는 습관 영상 보고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품을 먼저 보고 상품만 선택하시는지 또 이제 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영광에는 이렇게 큰 마트가 없어요. 이러시려고 그러는 거죠, 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품을 먼저 보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검색하잖아요. 인터넷도. 그쵸? 일단 검색해가지고 이거 세일한다고 몇 퍼센트 이렇게 쫙 그어져갖고 써졌네? 그럼 일단 장바구니에 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기가 힘들어서 본인만의 통제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소비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가면 목록을 써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마트에 가면 30분 이내에 무조건 나와요. 그러려고 막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정보를 봐주는 시간이 좀 줄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 강의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 마트에 들어가는 카트 있잖아요. 카트를 디자인하신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번 시행을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의 그 규격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마트에 카트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그 규모의 적절한 크기의 카트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퇴직하시고 나서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니 그 카트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카트의 크기에 꽉 채우려고 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팁을 주자면, 마트를 가게 되면 마트에 카트를 쓰지 말고 본인의 장바구니로 들고 다니면서 장을 봐라. 그러면 생활비가 30%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만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비를 할 때도.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분은 이런 방법을 쓰신대요. 생활비 달력을 만들어서, 이거 뭐 다이소에 가면 소확행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천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요거를 사가지고 1일부터 31일까지 쓸 돈을 넣어놓고 그만큼만 쓰는 거. 일명 생활비 달력이래요. 이런 거 해가지고 그날 쓸 돈, 그 이상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1일인데 10,000원을 쓰려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을 안 쓰고 예를 들어 5,000원이 남았어. 그러면 이 돈을 2일로 넘기는 거예요. 2일로 넘기는 거죠. 그럼 2일로 넘기면 2일은 6,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6,000원도 쓰고 남으면 그 다음 날로 2월 시켜서 마지막 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쓰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생활비 달력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돈을 체계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안나바다 실천하기,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런 것들, 마지막 다 버리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 앱 사이트, 저는 뭐 여기 광주니까 광주맘 나눔센터 해놨는데, 이런 거 활용하셔도 급하게 지금 무료 나눔 이런 거 좀 이용하시면 급하게 사려고 하는 건데,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돈 안 들이고 소비 안 하고도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정보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카드를 잘 안 써요. 인터넷 쇼핑은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지역 화폐 있잖아요. 영광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역 화폐, 뭐 영광 사랑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있죠. 광주도 광주 상생 카드가 있어요. 광주 상생 카드. 네. 광주 상생, 그쵸, 있죠. 제가 보니까 광주 영광 사랑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캐시백을 해주거나 할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만큼 물가를 싸게 이용하는 거니까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시죠. 네. 다 써요. 그쵸?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방법은 통장 쪼개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돈 들어오는 통장 하나만 쓰시나요? 아니면 돈을 나가는 통장 따로 쓰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하나만 쓰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로만 쓰시는 분들. 하나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장은 분리해서 쓰셔야 돼요. 채팅이 또 올라온가요? 따로따로. 훌륭하세요. 지연님 잘하고 계세요.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가면 조사를 하거든요. 자,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따로 안 쓰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로 쓰시면 물론 사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서, 그렇죠? 자, 이런 거 통장을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급여 통장 만들어서, 자, 저축하는 통장을 먼저 저축하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소비표, 소비 내역을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비 금액을 한 통장에 돈 넣고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비상 통장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게 최소 4가지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축 통장 빼고 3가지 정도 써야 돼요. 가끔가다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은행에 갔더니 통장, 이게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통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은행 직원들 통장을 안 만들어 준대요.
뭐 할 때 쓸 거냐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쵸? 그게 이제 그 대포 통장으로 활용이 될까봐 사전에 이제 문의를 하는 건데,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장 쪼개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축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을 쓰시고 확인서를 써주시면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은 평소보다 적게 설정해서 지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여유 자금이 생긴다는 거. 통장 관리 이것만은 꼭 확인하셔서 월 지출, 연 비정기적 지출을 구분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 숙제가 진짜 많네요, 그쵸?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죄송합니다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막 재무교육 받았으니까 돈을 엄청 벌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 소비나 이런 저축 성향을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과도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 이외에 비상 예비자금 통장을 반드시 두고서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매월 월급 통장의 잔액은 0으로. 이 의미는 뭐냐면 예산을 이름대로 그냥 다 쓰라는 거예요. 돈을 남기라는 게 아니고 이름대로 다 써요. 대신 이 이름에는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저축 없이 다 돈을 0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재무 목표에 맞게끔 이름을 쓰고 사용되는 소비 금액은 0으로 다 쓰라는 거예요. 0으로 될 때까지 이게 한 달에서는 안 되고요. 1년에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몇 년을 걸쳐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확하게 이름을 댈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가계부도 쓰셔야 돼요. 가계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는 후행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하는 건데, 후행적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썼다는 걸 다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비 후에 즉시 메모하고 그날 오늘 소비를 계획대로 썼구나, 아니면 너무 많이 썼네, 다음날은 이걸 좀 줄여야겠대 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어요. 꼭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 성향을 잘 파악해서 낭비를 줄여보고 이걸 유지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문석 대표님, 영광이 힘드시면 영광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주로 오세요. 광주로 오세요. 영광 지원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막 장학금도 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 통장 만드는 거는 엄청 까다롭게 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은행원이었지만 대포 통장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목적을 기록하시면 괜찮습니다. 그거 이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기 같은 거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강사님 이제 나중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몰라. 저 20, 30대는 이제 강사님이 하는 저걸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이제 계속 교육비나 막 이제 그런 게 지출되다 보면 월급보다 마이너스로 가는 달이 좀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비를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싶은데 막 보기가 싫어요. 솔직히 막 겁나. 이게 월급 같은 거 이제 들어와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막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돈을 벌고 있는데 뭐 남는 건 없고 뭐 마이너스, 누가 그러더라고요. 빚도 재산이라고. 근데 네네. 네, 참 이런 게 저도 이제 40대고 저기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참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보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왜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오늘 소고기 이번 달 소고기 2번 먹었다면 다음 달에 소고기를 1번만 먹어야지. 이렇게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 때부터 이렇게 내용을 알고 꾸준하게 재무 목표에 맞게끔 저축하고 투자해서 목돈을 종잣돈을 마련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상황은 조금 덜 생겼겠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 40대, 뭐 50대 이렇다고 치면 지금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인데 남은 50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것은 그렇다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현상을 파악해서 나머지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교육의 목적이니까 싶습니다. 20대, 30대에게 맞는, 그리고 40대에게, 50대에게 맞는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내일 60대, 70대 어르신들 재무 상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 먹었으니 할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50대만 됐어도 그때부터라도 돈을 좀 모았을 건데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20대만 됐어도 할 걸. 이런 후회가 70대까지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20, 30대 갈 생각은 없어요, 사실. 없는데 진짜요? 지금 이제 현실이 저도 이제 시골 내려와고 이제 귀여해서 사는 건데 이게 대출에 대한 그런 대출 이자 그런 거 저도 이제 경제권을 제가 갖고 온 게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저거를 지출하고 또 수입 발생하는 그런 게 남자가 하는 게 버릇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내시게요. 화이팅! 낭비를 줄여봅시다. 낭비를. 그리고 이제 평생 유지할 수 있게끔. 예, 저도 강의 듣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지출 관리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산이 되는 거 말고 자산이 되는 거 무리해서라도 사야 되지만 그 부채가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 좋은 거 프리미엄 폰 쓴다거나 자동차 뭐 이렇게 키운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막 되게 하고 싶은데 억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출을 줄이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 강의 들으면서 이 각자 관리하는 그 잔돈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커피값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몸이 이렇게 부은 이유가 있어요. 잘 먹거든요. 겁나게 잘 먹어요, 제가. 근데 식비가 과연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게 좀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이라도 네. 강사님 커피값 아끼는 것처럼 4번 먹던 걸 3번만 먹자. 뭐 아닌데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좀 덜 사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예. 저는 의미가 있어요. 예. 이발비도 아껴요. 훌륭하세요. 그 이발비로 우리 이제 내일부터 펀드예요, 펀드. 네. 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JTBC에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이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 진짜 많이 공감했고 우리 그 장문호 대표님이 항상 아까 고민하셨던 그 문제를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동영상은 아니니까. 이 친구가 돈이 언제까지 없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계속 없어. 우리의 현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하니까 없고 그래도 다행히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 나오겠죠. 월급. 그럼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와. 그러면 결혼하겠지? 그럼 집 구해야지. 그게 또 네 집이냐? 은행 집이지? 그러면 돈 없는 거잖아요. 돈 없는 거예요. 너무 콕콕 집어서 말을 하죠. 그래도 성실하게 20년 동안 죽어라고 일해서
빚 갚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얘가 아기가 있잖아요. 아이가 대학 간대요. 그럼 또 대학 등록금 대줘야죠. 그렇죠? 그럼 또 없습니다. 없어요. 착실히 일해서 애들 공부시키고 보니 어느새 내가 은퇴할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돈은 여전히 없고요. 이 친구가 진짜 너무한다. 인생 뭐 이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저는 이 대사가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자, 이 마지막 대사 아이고. 자, 그나마 이게 성공 사례입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럽니까? 오늘은 좀 잘 되더니만 마지막에, 그렇죠? 이게 성공 사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서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 마련하고 아기 키우고 또 얘 대학 보내고 돈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죠. 근데 이게 성공 사례예요, 성공 사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게 성공 사례이니, 그렇죠? 우리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이런 거 보시면 이 발 한 끗 차이잖아요. 한 끗 차이. 이 사람들이 발을 내미는 이유가 스케이트가 먼저 결승전에 도착하면 우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차피 다 똑같은 거이긴 하지만 이 진짜 간발의 차이가 조금은 다른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면 더 성공한 삶이 아닐까. 뭐 누구처럼 백만장자가 되라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성공하는 것, 조금만 더 풍요로우면 제가 봤을 땐 성공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쩔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숙제 또 숙제 검사도 해야 되죠. 자, 내일은요, 여러분. 우리 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청하신 내용이 부채 관리, 뭐 신용 관리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교육이긴 합니다. 우리가 재무 목표 세워서 재무 목표에 맞게끔 상품 가입하고 잘 재테크해서 돈 좀 불리고 소비 잘 억제해서 또 돈도 모으고 종잣돈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신용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까 장무서 대표님 말했지 않습니까? 빚도 재산이다. 그렇죠? 그 빚을 어떻게 했을 때 재산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됐을 때 왼수가 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저도 대면 수업을, 비대면 수업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대면 수업을 하면, 말보다는 뭐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말만 들으면 좀 지루하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 약간 좀 그런 부분을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내일 마지막 수업에,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내일은 검사하는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자, 내일은 공부하는 게 신용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수업 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자, 신용이라는 두 글자를 이행시를 지어오기. 신용이라는 두 글자로 이행시 지어오기. 그래서 이행시 100일장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이행시를 지으신 분께는 제가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장이니까 이제 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신용이라는 거 내일 지연님 내일 내일 괜찮네요. 내일 하셔가지고 숙제를 쫙 올려보도록 하면 제가 이거는 내가 강의에 써먹어야겠다라고 이제 꽂히는 게 있으면 제가
100일장 우승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에게만. 저 돈이 없어가지고 다 드리고 싶어도 안 돼요. 한 명에게만 하겠습니다. 내일 숙제 잊지 마시고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숙제 또 있죠. 뭐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자,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오시기. 열심히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발 앞에 이미 앞섰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업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